싫어요. 협회 얘기 똑같은 얘기를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전반전 보고 나서 이건 좀 큰일 났는데? 저는 선수 운영도 이해가 안 가고 경기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 주원이 형 써. 대변인처럼 해갖고 상태 다 한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잘린 다음에 여기 와서 뒷설 풀 거라고. 이거는 근데 종윤이하고 주원이니? 맞아요. 어. 이거 아마 두 분한테도 다 갈 텐데. 진짜? 네, 저희 출연진 분들이랑 여기서 다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귀엽다. 네. 나 이거 좋아해서 이거 캠핑 갈 때마다 이거 입어요. 나는 저게 그냥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보는데 왼쪽은 종윤이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주원이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했는서. 어? 주원인데 저거?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종윤이를 비슷하게 해놨나? 얘가. 어쨌든 또 형이 이렇게 잘 입어주시니까. 네. 좋은 거죠. 네. 한잔 하시죠. 네. 사느라고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삶은 고됩니다. 저 제일 저기 한 게 항상 제가 첫 방송이 지현이 형이랑 한이 형님이랑 했었던 원투펀치 아닙니까? 그때 지현이 형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겠네. 네. 그거 보면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긴 했구나. 그게 2004년 5년 무렵이니까 2005년 6년 그때쯤. 네. 9년 전 막 이럴 거야. 18년 19년 전. 여러분 현재를 즐겨야 됩니다. 그때가 금방 갑니다. 그때가 더 그 살기가 더 난 좋았던 것 같아. 결혼하기 전이죠. 물론 결혼하기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이라서라기보다는 당시가 더 이렇게 지금보다 뭔가 속박받는 전체적인 사회적 느낌도 아니고 더 자유로웠고. 네, 속박, 자유, 결혼하기 전. 네.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 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중반이 초중반. 확실히 되게 뭔가 다 열려있는? 그치. 이게 90년대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전근대적인 느낌이 있는 한국이었다면 그러니까 IMF 거치고 나서 뭔가 되게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우리가 그지? 뭔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자유롭고 막 뭔가 이랬던 좀 그때 막 저희 집에 아버지가 밀레니엄 때 겁주고 그랬잖아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라면이랑 물이랑 진짜 많이 사다 놨었어요. 혹시 모른다고. 그래서 무슨 사이비 종교 네, 맞아요. 휴거. 99년 12월 30일 날 밤에 다미성교회 생중계로 연결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인류가 망한다고 휴거 그거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생중계했잖아, 그지? 기억나지? 네. 결국 새벽까지 아무 일도 없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된 얘기네요. 그렇게 예전에 그 20년 전에 그때도 우리는 올림픽 본선에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나가지 못한다. 아유 진짜 오래 살았다. 올림픽 본선 떨어지는 것도 보고.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85년생이니까. 근데 세 분 형님들은 이전에 올림픽 본선에 시기가 겹치잖아요. 못 나갔을 때가. 나는 LA 올림픽 때는 그게 84죠. 84년에는 뭐 축구 종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냥 예선 때 뭐 사우디였나 하여튼 뭐 막 접전하다가 중계해줬는데 뭐 5대3가 진 거는 기억을 해. 그래서 어떻게 떨어졌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감흥이 뭐 그쵸? 맨날 근데 그랬지. 그때는 다 그랬던 게 월드컵 나가기 전이에요. 80 월드컵 전이니까. 그래서 그러네. 그러다 우린 저렇게 아깝게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중동 가서 중동 터스에 편파 판정에 막 그 중계진 당시에 중계진이 저거 완전히 판정이 뭐 어떻습니다. 막 이러는 중계거든 우리 중계가. 화내는 중계. 화내는 중계. 그것만 그냥 듣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진출하고 본선 88년이야 우리가 자동 진출이니까. 그죠? 올림픽 개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거 처음 본선 진출에 대한 그거 느낀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 때 김병수가 일본전에서 기억나지? 그 생중계가 아마 시청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지금 시청률을 따지면. 그 경기 한일전 막판에 김병수가 진짜 막 그 정신력이 다 동원됐어 그 당시. 김병수는 부상을 단 상황에서 투입이 됐거든. 내가 중계 기억이. 들어가갖고 넘어지면서 그 발리골 그걸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우리가 본선 진출했다. 그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시는 거죠? 나에게는 극적인 첫 본선 진출. 하여튼 되게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한일전 극복을 하고 올라간 그 기억이 있지. 2010년 이후부터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의뢰 가는 거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됐었지.
하기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터키 거기 전주훈련 따라가서 네. 그거 봤다가 난 거기서 급격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와가지고 위험한데 이번에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지. 이 얘기를 사실 지현이 형이 그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이번에 올림픽 좀 위험하겠더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갔다 와서 봤는데 23세 이하 그때 차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봤더니만 조금 안 좋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가? 하고 봤더니 조 편성도 그렇고 이래저래 쉽지 않겠구나. 근데 결국 이렇게 근데 그때도 진짜 떨어질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아니 난 진짜 위험할 수 있다. 같다는 생각을 했어. 되게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 전에도 23세 이하 대표팀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물론 연습 경기긴 해. 연습 경기긴 했는데 당시에 거의 관계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준호를 희망하는데 스토크시티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내줘 분명히. 맞아. 그런 상황에서 연습 경기를 거기에 그 당시에 안탈리아 이제 전주훈련팀이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팀들이랑 뭐 우크라이나 팀, 러시아 팀 뭐 이런 팀들이 좀 많이 왔어. 근데 그 팀 봤을 때 내가 연습 경기 상대한 팀 수준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했는데 나는 경기를 보고 솔직한 얘기로 뭐 이제 끝났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건 너무 안 된다. 내가 23세 이하 본 팀 중에 너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연습 경기 한 경기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좀, 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팀은 어느 단계든 브레이크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을 했어. 와가지고 지현이 형이 이런 쪽 잘 맞아요. 그래서 아스날 우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맞아. 리그 이번에 잘 봐봐. 챔피언스 리그는 올 시즌 초기 이거는 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 우승. 느낌이. 그때 형만 바이에른 뮌헨 올라간다고 그러지. 형 때문에 아스날 진 거예요. 그리고 여튼 바이에른 뮌헨 올라갔잖아. 맞아. 프리미어 리그는 수비 지표가 제일 우수한 팀이 올 시즌 우승. 지금 아스날이 제일 좋거든. 수비 지표가. 맞아. 그래서 난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지현이 좀 잘 맞았는데 어쨌든 올림픽도 그렇게 됐고. 그치. 그래서 우려했는데 어떻게 조별리그가 내용이 좋지가 않았어 솔직히. 그렇잖아. 1차전도 3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다행인 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리그 핵심 선수들 대표 선수 성인 대표 6명인가를 차출을 안 해줬어. 알라인하고 또 어디야? 그 두 개 클럽에 걔네하고 경기하고 막 그러느라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직전에. 그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들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전력 누수가 엄청 심한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그거 못 뚫고 비길 뻔하다가 겨우 이영준 등록전 일본전이야 뭐 일본이 핵심 선수들이 다 빠졌잖아. 서로 로테이션했으니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따지면 UA전은 운이 따랐고 일본전은 사실상 벤치 멤버들 다 가동한 경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힘을 다 줘서 경기한 건 중국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8강 가서 인도네시아에게 탈락한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경기는 조별리그 경기가 아니라 토너먼트 올라가죠. 8강전이야. 맞아. 이니.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4강까지만 가면 기회가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면 바로인데 안 된다 하더라도 3, 4위전도 3, 4위전 있고 3, 4위전에서 패배하더라도 또 긴이랑 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기는 8강 경기인데 저는 선수 운영도 이해가 안 가고 경기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 형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8강인데 약간 사람들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설렁탕집에서 진짜 설렁탕집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진 거 그리고 거기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라는 거에 더 약간 분노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언제부터 축구했다고 약간 옛날 그게 있잖아요. 동남아가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아무래도 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에 데미지를 좀 더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황선홍 감독 중간에 임시 감독 하러 왔던 것도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일 거고. 결과적으로 되게 모양새가 안 좋게 됐죠. 안 좋게 됐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조별 라운드에서 내용은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3승을 챙겼으니 야 근데 인도네시아를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안 본 분들은 영주랑 그 인도네시아전도 여기 말고 원투펀치에서 같이 보셨구나. 입중계. 근데 경기 전에 그래서 나도 입중계 전에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잘 좋네 팀이. 그래서 경기를 봤어. 조별리그 경기를 두 경기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영주도 알지만 경기 전에 그랬잖아. 우리 어떻게 예상해요? 막 채팅에 올라오니까 저는 이거 연장 승부 우리
끝까지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됩니다. 희망한다면 한 골차 승리, 신승 예상했고 영주도 비슷해. 한 골차 승리. 이겨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겨도 신승. 왜? 경기를 봤는데 어려워. 기량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우리 선수들보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 쪽에서의 전환이나 조직력은 내가 볼 때 더 좋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새벽 경기니까 다 자는 것 같아. 내심 반반이 있었어. 아, 내일 4단이 나겠구나. 그래도 이기길 올라가긴 해야지. 올라가긴 해야지. 골차라도 올라가라. 근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웬걸. 그냥 그래도 어지간히 팽팽하게 할 줄은 알았어. 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밀리고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심각하구나. 와, 전반에 저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전을 보면서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아무리 뭐 전력차가 설사 좀 난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무슨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길래 저렇게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저렇게 축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전반전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전반전 보고 나서 이건 좀 큰일 났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경기 연장 후반에 영주도 알겠지만 내가 제일 화났던 게 걔네들은 로테이션을 안 들고 왔단 말이야. 맞아요. 오히려 후반 막판 연장 들어가면서 체력이 인도네시아 애들이 체력이 뚝 떨어졌는데 우리는 교체 투입된 홍윤상 선수나 정상빈 투입돼가지고 속도 스피드가 있었거든. 딱 보니까 이거 밸런스가 1대1로 그냥 해도 무너지겠더라고. 인도네시아. 거기서 우리가 한 명이 부족해도 퇴장장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보면 이거 분명히 골 들어가는 분위기야. 근데 거기서 잠구대? 내가 거기서 연장 아니 승부차기를 보겠다고 이거를? 아니 이 분위기를? 승부차기로 가면 모르잖아. 5대5 모르잖아. 알 수 없어요. 애들이 다 퍼져가지고 인도네시아 수비수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저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체 투입된 애들 갖다가 내가 보면 한 명 우리나라 정상빈이나 2명 상대할 수 있겠더라고. 있죠. 이미 체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연장전이나 그때쯤에는 선수 교체를 하긴 하는데 에너지 레벨을 채우는 거야.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주전하고 벤치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많이 좀 많아 보이던데 거기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레벨을 채우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하더라고. 채우기. 근데 그거에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거 와서 승부 차이를 그걸 끌고 가겠다? 야 이거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감독이 퇴장당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없었어. 전혀 없었어. 형 그건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황선홍 감독 귀국한 다음에 인터뷰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승부를 이영준이 퇴장당했을 때 이 승부 연장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영준이 몸 상태 때문에 한 60분에서 65분밖에 출전을 못한다고 친다면 선발로 60분을 뛰게 했어야 돼. 그리고 후반전에 발 빠른 애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선택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 경기 봤을 때 내 느낌은 인도네시아는 준비된 팀이고 우리는 준비 안 된 급조된 팀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뛰는 애들 나이대 맞춰서 모아놓고 크로스 올려 헤더해 이거야. 그리고 수비시에 상대가 순간적으로 5명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숫자가 무조건 할 수 있으니 백포 계속하다가 백파이브로 바꿔. 그러니까 완전히 급조된 게 티가 나.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를 보면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완 스로인을 이용하는 공격이라든가 측면에서 원투 패스 또는 삼각 패스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는 거라든가 준비가 되어서 나온 팀이란 말이야.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올림픽 축구에 비중을 두는 팀들이 두는 팀도 있고 안 두는 팀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나라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시청률로 보나 우리 그 축구 보는 팬들 입장으로 보나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게 올림픽 무대에서 어쨌든 좋은 활약을 하면서 유럽 무대 진출하는 선수들이 생기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뚝 끊긴 느낌이에요. 그동안 그래도 이걸 좀 이어가면서 그리고 왜 보통 어떤 세대가 이런 메이저 대회를 한번 겪고 오면 좋은 성적이 나든 안 나든 선수들이 좀 기량도 올라가지. 왜냐면 그런 경험이 되게 크니까.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생기고. 근데 그런 기회를 40년 만에 없앤 거니까 뭔 생각으로 좀 그 경기를 준비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걱정이었던 거야. 나는 진짜 우리나라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월드컵이랑 올림픽을 떨어지면 안 되냐면 다른 나라의
를 가봐서 다른 나라와 리그나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런 거랑 비교를 내가 해보면 다른 나라들 많이 다녀봤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유독 심해. 쉽게 얘기하면 내셔널리즘이 강하죠. 강하지. 축구만큼은 엄청 강해. 엄청 강하지. 근데 우리 사실은 나는 정말 이게 걱정되던 게 입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겸임한 것도 되게 너무 걱정. 이거 집중해도 모자랄 지금 이 시기에 겸임을 하는 걸 1순위로 전 최악의 수였어. 황선홍 감독을 그것도 걱정한 이유가 대한축구협회라는 구조가 어차피 그 예산으로 한국 축구를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본선 진출 실패하면 생각해봐. 우리 대한축구협회 예산 구조라는 게 다 알 거 아니야. 중계권료 이게 60% 예를 들어 60% 정도 되겠지. 거기에 나머지가 이제 정부 보조금 기금 들어오고 보조금이랑 그다음에 토토 배당금 그런 거에서 한 몇백억 해갖고 대략 뭐 한 1,800억 막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예산이지. 사실은 대한체육회에 있는 축구 말고 다른 종목 다 합치어도 거의 축구가 이길걸? 압도적이죠. 그렇게 예산이 많은 조직 종목이 축구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거 본선 한번 삐끗하고 나가지? 뭐하지? 그러면 아마 엄청난 영향이 있겠지. 데미지가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뭐 점점 크게 다가올 텐데. 나이키, 뭐 하나은행, 뭐 지금 대형 스폰서들이 들어와 있지만 타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는 비단 뭐 축구에서 대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우려를 하면서 계속 시그널을 줬고 그쵸. 계속 그 우려를 표명했잖아.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느낌처럼 되면 그럼 결국은 산업적으로 다 축구계는 많은 종사자들이 있잖아. 엄청 많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떨어진 이번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거 되게 그래서 심각하게 이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근데도 뭐 글쎄 이거를 이렇게 지금 사과문 한 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는 거 보고 아직 멀었구나. 대한축구협회는. 근데 그 사과문 끝이 웃기지 않아요? 그 약간 느낌이 그거예요. 감독 선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A 대표팀 감독 선임. 무슨 상관이야 그게? 사과문이 좀 이상해. 아니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그건 그거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거 뭐 통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퉁을 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전도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을 불러 올린 거고. 황선홍 감독은 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봐서도 그냥 자기가 어쨌든 한국 축구에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 바지를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뭐 나쁜 선택이다 잘된 선택이다 근데 누구 하라고 시켰으면 누구나 다 그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제 희생을 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황선홍 감독의 선택도 잘못된 거고 근데 저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보다 협회가 던진 게 더 잘못됐다고 저도 이쪽에 가까운데 제한하지 말았어야 된다. 근데 그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이 이번 U23 그 AFC 챔피언십 치르기 전에도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시 감독 맡기 전에도 이번 대회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 지금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못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황선홍 감독에게 대한축구협회가 던졌단 말이에요. 던진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거기서 예스하면 안 됐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스케줄이 어렵고 막 이런데도 던지면 저도 모르게 예스하는 경우 많아요. 형 많이 받으시죠? 저는 그냥 받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을 위해서라도 황선홍 감독이 그걸 받았으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더 크게 본인 책임이 더 크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만 책임지면 이게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본선 진출 실패라는 거는 이건 되게 커. 그만큼 그러니까 명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차피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조직이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 사단법인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왜 그렇게 리스크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걸 1순위로 두는 강화위원회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2순위가 박항서다 뭐 3순위가 뭐 김도훈이다 최용수다 다른 감독들은 쉬고 있는 감독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다른 뭐 이렇게 감독 선정 기준을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게 그런 리스크는 제거를 일단 배제하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1순위를 황선홍 감독으로 그렇게 한 것조차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맞아. 거기서 다른 분들한테는 의견도 안 구하고 1순위가 오케이 했다고? 오케이?
이것도 웃기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 최근 문제가 있었죠. 대한축구협회 행보를 봤을 때 놀랍지는 않아요. 그건 맞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을 봤을 때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지금 뭐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네. 가장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자기가 떠나도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가장 큰 업적이에요. 한 월드컵의 성적이라든가 뭐 올림픽의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조직이 자생적으로 딱딱딱딱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업적인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황선홍 감독 얘기한 것도 이상한 조직이 이상한 제안을 했을 때 개인이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한 조직이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거부해야지만 개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는 사명감이 제일 컸을 거라고 봐요. 그것 뭐 이거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의 인생을 비춰 밀어서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네.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 사실 포항 스틸러스 이후에 황선홍 감독의 감독 커리어가 계속 사실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안 좋겠구나. 이번 23세 이하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황선홍 감독은 어려워요. 정말 좀 쉽지 않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까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찬우가 얘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결과가 좋으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그치.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개인의 욕심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맞아. 거고 그런 명분, 리스크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주가 뭐 얘기했지만 거절했어야 된다. 협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리스크를 던져놓은 거야. 맞아요. 황선홍 감독한테. 떠민 거지 사실. 얘네들은 개인한테 던져 그거를. 황선홍 감독한테 야 어떻게 보면 폭탄이라고 하긴 좀 뭐라지만 던져놓은 거란 말이야. 너 그러다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봤잖아. 그죠? 사실 가능성이 있다. 태국과의 2연전 중에 한 경기는 이기질 못해.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2연전을 못 치르고 그러고 나서 본선 진출 실패 네. 이어진. 진짜 우리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 개연성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멤버 전력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리스크 있는 명분을 안 주려면 3월에 있는 그 전지훈련을 올림픽 감독이 그대로 끌고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황선홍 감독도 내 능력이 뭐 여기까지입니다. 또 선수들이 좀 이번에 좋은 선수들이 못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있게 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든 명분을 껴 맞춰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주는 건데 그거를 협회가 그걸 던져놓은 건데 그럼 황선홍 감독은 그걸 맞았어.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네. 그다음에 또 협회는 이러고 사과문 딱 내고 감독 선임으로 뭐? 대표팀 고답하겠다고? 감독 선임을 잘하겠다 뭐 그렇게 끝냈죠? 내가 볼 때 그 과정 자체가 다 문제였다. 그건 맞아요. 뭐 그 이전 문제 우리가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클린스만 뭐 이강인 문제 이런 거 그거 다 자체하고 그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팬들이 사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은 결과에 가려졌지 경기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짜임새 있는 축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태국과의 경기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번 23세 이하 대표팀 보면서도 다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스스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전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 임시방편적인 감독 선임이니까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전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선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고려를 해야죠.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고려가 제대로 된 거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얘기하니까 문제점들이 다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때도 다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까 지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최악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진짜 다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인도네시아전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 회사 안에서도 했어요. 그래도 다 설마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가야 우리가 광고를 받을 수 있어. 사과한 거 알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빡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반농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광고 다 날라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현이 형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처럼 작은 회사도 이렇게 광고로 타격을 입는데 지상파 방송사부터 스폰서가 엮여 있는 협회 근데 이게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선수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이 요 나이 때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커가면서 지원받고 이러면서 커가는 게 있는데 그 세대를 이쪽에서 통으로 날려먹은 거야. 요 이번에 출전한 세대들도 네. 완전히 진짜 뭐 40년 만에 본선 진출 못한 그 골짜기 시대로 낙이 찍힐 거야. 완전 찍혔죠. 불명예가 불명예가 된 거야. 그 선수들 대부분 K리그2 주전들이고. 와 정말 너무 신중하게 하고 거기다가 집중적인 예산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냥 너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별게 아닌 식으로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메우고 또 그냥 선임하고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클럽 팀도 봐. 감독 선임 같은 거 하나 하는 거 중요한 거야. 그죠? 물론 빅스타, 되게 중요한 선수를 선임하는 거 중요하지만 디렉터가 있지. 네. 또 스카우터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각지에서 정말 면밀하게 스카우팅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해도 좋을까 말까. 될까 말까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예를 들어 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이다. 또는 올림픽 대표팀이 중요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다. 거기다가 정말 감독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진짜 막 20%씩 빼가지고 10억씩 해서 스카우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철학 방향대로 그런 감독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면담하고 또 연구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하는 팀이 여태까지 있었냐. 그런 쪽으로는 또 돈을 안 써요. 거기다 스카우팅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도 없는 거야. 우리 철학도. 우리가 어떤 식의 축구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기 플랜도 없고. 아니 불과 지난 월드컵에 벤투 감독 밑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축구팀이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성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런 축구가 우리에게 맞고 결국은 성적까지 냈고 팬들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좀 우리 진짜 하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결국 연령병 대표팀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동일화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독을 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2022 대회 했을 때 우리가 일본이랑 황선홍이 붙었었잖아요. 황선홍 감독. 근데 그때 그 팀이 일본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제 황선홍 감독이 본인이 이번 대회 잘 치르지 못한 거랑 별개로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시스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4년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황선홍 감독이 지금 성적을 잘 못 내니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 황선홍이 잘 못하긴 했는데 저 말은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엉성한 시스템이니까 감독님이 뽑힌 거예요 라고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황선홍 감독 말만 들어보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가긴 가야 되니까. 그 우리 국내 감독을 선임을 뭐 하려고 한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시 감독을 선임을 한다라든지 어쨌든 간에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PT 받고 뭐 하고 해서 거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 되게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계속 주먹구구식 사실상. 그렇게 그렇잖아? 계속 넘어온 거예요. 계속 어물쩡. 그래서 저는 연령병 대표팀은 젊은 감독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능력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젊은 감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수들, 그 감독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사다리를 걷어찬다면 이건 전체적인 축구 발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감독들의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라도 연령병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각 구단의 뭐 유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젊은 감독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은 그렇잖아. 선수에서 은퇴라면은 그냥 거기서 원점에서 시작이잖아. 그죠. 스타 선수건 뭐 여기서 뭐 나겔스만이 됐던 지도자 그 학교에서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간에 어쨌든 동등하죠. 비선 출신이던 어쨌든 동등한 위치에서 지도자는 새 출발을 다시 스타트를 끊는단 말이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문화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시스템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스타 선수건 심지어는 손흥민이든 누가 은퇴를 하면 지도자로는 다시 원점에서 경쟁을 해야 돼. 0부터 해야죠. 이번에 진짜 몇십 년 만에 올림픽 좌절이 된 게 아까 뭐 지현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되게 크게 산업에 타격을 받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럼 이 기회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연령별이라도 다시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부터 다시 잘하자. 올해는 텄다. 올해 텄다. 올해 텄다. 아니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 내년까지죠. 네, 내년부터 잘하죠. 아니야 그 생각으로. 네, 내년부터 잘하자. 누가 새 회장이 된다면 누가 회장이 되냐의 문제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할 거예요. 나는 뭐 오늘 진짜 좀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나는 저기 오늘 지상파 녹화가 있어서 갔다가 저녁 먹고 왔는데 얘가 갑자기 제시 마치가 선임된다는 기사가 왔다. 뭐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앉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그 기사가 하나도 있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게 타이밍이 저도요. 이거 갑자기 뚝 내는데 옛날에도 사실은 뭐 단독 그래갖고 뭐 누구 단독 뭐 이런 것들 대표팀 감독마다 항상 있었어요. 네. 타이밍 그리고 자체가 약간 시선 돌리기 타이밍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해? 협회라는 조직이 누차 맨날 얘기하지만 협회 조직 특성이 제조업도 아니고 진짜 태극기를 브랜드 로열티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 소통과 신뢰가 제일 중요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표팀 선임감독 시간을 주어졌으면 어차피 2차 예선까지는 임시감독 체제로 누굴 하더라도 넘기고 중요한 우리 이제 3차 예선이 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3차 예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거기에서 여름 이제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이 있고 외국에 있으니까 일단은 소통을 해서 우리 대표팀이 앞으로 나가야 될 철학,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독 선임 아니 뭐 강화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던 부회장단에서 얘기를 하던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감독들을 제대로 시간을 두고 스카우팅 시스템 가동해서 거기다 예산을 좀 쓰고 그래야 그거를 좀 면밀하게 전문가 그룹이 가서 찾는 과정을 하고 그거를 또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사실 그러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띡 나오고 일단은 크리스만 그만두고 나서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갖춰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그 추구하는 축구와 가장 유사한 전술을 쓰는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의심스럽고요. 뭔가 시선 돌리경 아니냐.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여하튼 약간 의심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급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현이 형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해서 좀 미안하지만 감독만 잘 세워놔도 그냥 욕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근데 이렇게 욕먹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아니 하는 것마다 다 똥볼을 차니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지금 2년 동안 똥볼을 차고 그러니까 있어. 지금 아니 이게 아까 형님 말씀이 이게 세 분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이 뭐 예를 뒷담화 하면 원래 처음에 뒷담화가 축구 얘기 좀 하다가 딴소리 좀 하고. 그렇죠. 네, 그 원래 그러려고 제가 형님 처음에 섭외했을 때 형 오셔서 축구 얘기도 축구 얘기인데 그냥 잡담도 하고 우리 그 처음에 그 감성을 좋아하셨어요. 뻘소리 하고.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할라 치면은 너무 막 무슨 막 날아가 막. 나 진짜 싫어요. 협회 얘기 똑같은 얘기를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20몇 년째 하고 있다고 똑같은 얘기를.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축구를 빡 했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말고 축구 얘기를 좀 딥하게 재밌게 해본다거나 야 그럼 옛날에 뭐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 아직도 감독 선임도 제대로 되냐 마냐를 걱정해야 되고 심지어 그러다가 연령별 대표도 날라가. 연령별 대표가 이게 성인 대표팀보다 주목도가 덜해서 그렇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잘 돼가지고 결국엔 A 대표팀 올라오는 건데. 아니 여기다가 축구 팬들이 빡치는 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축구의 부흥을 이끌고 신태용 인도네시아,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가서 김판곤 말레이시아. 결국은 그 감독들은 그 축구협회들이 잘 뽑았는데 우리나라 출신 감독이란 그렇죠.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왜 감독을 이 모양으로 만약에 되는 거지? 정말 이 상황에 지금 기사 나온 것처럼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가지고 히트 친다. 그럼 진짜 협회인지 뭐. 협회라는 조직이 사조직은 아니잖아. 아니죠. 전혀 아니죠. 사기업이 아닌데.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소통 인력은 뭐 합쳐서 거의 한 30, 40% 가까이 그 예산에 차지할 거란 말이지. 그 소통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협회라는 조직은. 맞아요. 우리 뭐 상관이야? 우리 그냥 우리 물건 팔고 우리가 돈 벌면 끝인데 니네 상관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사기업은 그렇게 해도 되죠. 사기업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성적도 있지만 투명성이 너무 낮아요. 무조건 협회라는 조직은 그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나와서 열어야 돼 계속. 국민이들이 소통을 원해. 나오세요. 아니면 밝히세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조직이야. 협회는. 왜? 본인들 기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나와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직업 윤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번 같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 본선이 그러면은 회장이 나와야죠. 부회장단이 나오던 네, 나와야죠. 위에서 나와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과문 이렇게 넣는 게 아니야. 몽그림은 아니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 뭐 잘못하면 나와서 쭉 나와 이거 하고 이거 하잖아. 아니 하물며 태국 가을 경기 우리나라에게 홈에서 지고 나서 여자 태국 축구협회장은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욕 빠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탱킹해야 돼. 맷집이 있어야 돼. 왜냐면 사실 이게 좀 나쁜 표현인데 그게 가장 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맞을 거 맞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본인이 나와서 얘기해야 수습이 되는데 계속 뒤에 있으니까 뭐 하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사과문도 만약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켜 나와서 사과문 그러니까 의장관이지만 아니 사과의 기자회견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나 KFL 유튜브 있잖아. 그다음에 뭐 와가지고 맨날 정혜성 위원장 이거 한다 그러면은 한 5명 정도 한 10명 정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만 막 이거 하지 말고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아래 그냥 미니진처럼 나와서 그냥 인터뷰해버려. 2시간 동안 하라고. 그건 정말 열받는 거 있으면 그냥 욕하고 기자회견에 착각하는 거 아니라 괜찮아. 아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어쨌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그분의 기자회견 저는 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기자회견 덕에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다 와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중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민희진 대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털어낸 거야. 다 털어냈어. 표정을 딱 보니까 너무 후련해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을 니네들 내부 사정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계속 욕만 하냐?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엔 제가 보기에는 억측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억측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억측하게 만들어놨어. 내 말이. 신뢰를 계속 못 받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 불합리하고 개연성이 없는 행위들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투명성이 너무 떨어지고 개방성이 없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정해진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 내지는 논의 내지는 토론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죠.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 어떤 조직의 1인자를 1인자 눈치를 보는 그런 조직이 됐다면서요. 야 그러면 1인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왜 없어? 그건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없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 주세요. 제가 욕바지 전문이거든요. 그건 전문 맞습니다. 네. 그 페이는 그럼 어느 정도를? 페이는 좀 세게 주세요. 네. 제가 제기 불능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는 좀 세게 주세요. 우리나라 감독 데리고 간 해외 동남아 쪽 팀들은 이제 막 우리보다 한참 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스템도 꾸리려고 그러고 투자도 많이 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거의 전폭적인 그런 투자가 들어가고 신뢰가 들어가니까 중동대로 그거대로 하고 일본은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우리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이미 거기는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만 그냥 진짜 옛날이야.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직접 나서서 자유롭게 기자회견이나 그렇게 하시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면 다른 저는 정확하게 직책들은 모르지만 부회장단에서 누가 됐든 뭐 하여튼 이사진에서 누가 됐든 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문 기자랑 같이 저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얼굴 비치긴 해야 돼. 해야 돼요. 주원이 형 써. 1일 알바로. 주원이 형 그거 약간 바래요. 사회? 아니 나 한번 써라. 대변인처럼 해갖고 상태 다 한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잘린 다음에 여기 와서 뒷설 풀 거라고. 그건 일단 그게 전제가 돼 있잖아. 뒷설을 풀기 위한 목적. 잘 됐으면 좋겠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즐거운 얘기도 하고. 맞아. 네, 형들 이렇게 오면 또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텔이 우승했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우승했어? 네. 관심사가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형들 보내드려야죠. 네. 들어가시죠. 네.